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두 번째 문제의 해법,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주로 실용적, 기능적 작품에서 다루는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 작동 원리, 조작 방법,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판례가 오래된 판결인데요. 1879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베이커 비 셀든 판결. 이건 이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새로운 부기 방식을 창안을 했다 그래요. 이제 장부 정리하는 부기 방식인데 새로운 방식을 창안해서 그 방식을 설명하는 서적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읽고서 그 이제 이 방식을 다 습득을 누군가 한 거죠. 피고가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책을 쓴 거예요. 그 방식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이 부기 방식 이 자체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방법이죠. 그러나 그런 방안은 결국 그 장부를 정리하는 일종의 방법, 해법,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교수님, 죄송한데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깜빡했네요. 네. 네. 이제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부기 방식을 창안을 해서 그 부기 방식에 대한 서적을 저술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 부기 방식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서적의 표현 방법까지 똑같이 모방하지 않는 한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이 부기 방식 자체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방식이지만 그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의자를 만드는 방법, 아주 독특한 의자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 창안을 해서 의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의자를 만드는 방법은 특허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가서 보호를 받을 것이지. 그러니까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특허법에 보면 발명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뭐예요? 아이디어죠. 그 사상을 창작하면은 그것이 발명이 되는데 저작권법은 사상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은 특허법으로 가라. 그런데 특허법은 모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니컬 아이디어, 기술적인 아이디어만 보호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역사적인 아이디어라든가 뭐 논리적인 아이디어라든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게 발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다투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명은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예, 모든 사상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서 논리 법칙을 이용하고 있죠. 논리 연산 법칙을. 그래서 특허가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연 발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 한 뭐 10여 년 이상 이게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걸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 네, 이제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를 하고 특허법에서도 보호를 하는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어떤 이 프로그램이란 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시 명령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 짜는데 자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숙제하고 자라. 이런 명령을 이제 내가 프로그램으로 짰다고 해봐요. 그럼 그것을
6줄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죠. 소스 코드를 우리가 만들 때. 그러면은 이걸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하게 되면은 이 명령 자체는 동일해. 명령의 알고리즘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데 소스 코드가 달라지게 되면 어때요? 표현이 달라졌으니까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이 돼요. 그러면 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으니까 설사 알고리즘이 같다고 해도 이 소스 코드가 다르면은 저작권 침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리즘이 동일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결과물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걸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불충분한 거예요. 소스 코드만 좀 바꿔버리면 되니까. 결국은 알고리즘을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건 특허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특허법에 가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도 이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한 이 프로그램의 보호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해법이죠.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이 솔루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란 것은. 그래서 그건 이제 보호를 못 받고 저작권법에 의하면은 결국은 이제 표현한 구체적인 소스 코드가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개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스 코드 바꾸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법에 의한 이 프로그램 보호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 아이디어의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창작의 도구, 어떤 저작물을 작성, 즉 창작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도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뭐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럼 집이나 이런 것들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지 그 레고 블록 자체 이런 것은 창작을 위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글자, 문자 하나 같은 거, 문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아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 만화에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브렉 아세요? 그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 배에다가 리을 기억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이게 난감하고 뭐 이제 그 글자 한 글자지만은 우리가 그 글자를 통해서 참 인간이 복잡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도 마치 이제 저작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창작의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창작을 굉장히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창작의 도구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색상 같은 거, 어, 우리가 색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뭐 하나의 색, 요 색은 내가 처음 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이 색 쓰지 마. 이건 곤란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창작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이 미술계에 단색화라는 게 있어요. 단색화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단색화의 거장들이 좀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단색화를 몇 개 봤어요. 그 미국의 현대미술관에 갔더니 단색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빨간색으로만 칠해져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그 칠판 같아요, 꼭. 근데 전부 그냥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쪽이 좀 진하고 어느 쪽이 좀 흐린가 봤더니 전혀 구별이 안 가요. 위아래도 똑같고 좌우도 똑같고 그냥 빨간색만 칠해놨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작품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 그게 표절인가요? 그런 경우에 그런 단색화도 그러면은 그런 것은 일종의 창작의 도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리움 미술관에 갔더니 또 단색화가 있어요. 청자색으로 된 그냥 두 작품인데 하나는 청자 1, 또 하나는 청자 2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는 좀 진한 청자색, 하나는 조금 옅은 청자색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그 청자색을 그냥 똑같이 칠해버리면은 그 표절이 되느냐? 그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작권법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미술계에서 보는 평가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차용 미술이라든가 그 기존의 작품에서 막 차용해서 응용하고 패러디하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작품들을 새로운 작품으로 봐줄 거냐 아니면 표절로 볼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논의는 지금도 이제 그 우리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제가 홍대에서 있으면서 그 미대 교수님들하고 매년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차용 미술이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의 차용 미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키마우스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기존에 있던 미키마우스를 그냥 쭉 나열해 놨는데 이걸 작품이라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뭐 팝 아트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이제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나 저작권법적으로 본다면은 그거 과연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또 보호받을 만한 저작물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만한 어떤 창작적인 표현, 나만의 독창적인 그런 최소한의 개성을 갖춘 표현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대 그런 이제 이런 미술이나 특히 또 요즘에 음악의 경우에도요,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음악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그게 전자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음악을 컴퓨터로 다 작곡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음을 뒤섞고 기존의 음악을 가지고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새로운 저작물로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된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그 보호 범위를 설정을 해줄 것인지와 관련해서 기존의 저작권법 이론과 이제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차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워낙 중요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좀 오래된 판결인데요. 건바운드라는 게임. 이 게임도 제가 해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대포를 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쏘면서 이렇게 그, 그 상대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 지형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 두 개의 게임이 아마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게임이 물론 저작물이 된다는 거죠.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게임의 규칙, 진행 방식 등 게임에 관한 아이디어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을 도용을 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뭐 포탄 폭발의 모양이라든가 지형이 파괴되는 모양, 캐릭터 손상될 때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동일하거나 그런 이제 구체적인 표현은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구체적인 표현은 똑같지가 않고 다만 그 게임에 사용된 어떤 턴제 슈팅 방식, 서로가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슈팅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종전에 이미 있었던 다른 게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이템의 생성이라든가 무기, 캐릭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전 게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이미 표현됐던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두 게임이 유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유사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 이제 또 제가 주의라고 해서 쓴 것처럼 최근에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임의 진행 방식에서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에서 본 것처럼 이런 진행 방식도 그것이 충분히 어우러지고 또 굉장히 다양하게 어우러짐으로써 기존에 있던 게임과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 배열 선택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는 점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년도에 나온 한글 교재 사건. 이것도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판결 내용에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이 스토리, 사실 소설이 스토리 등을 경우를 이 말은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소설의 스토리를 우리가 아이디어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스토리는 아이디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스토리의 뼈대가 되는 가장 그 근본 스토리 뭐 남자가 소년이 소녀를 만난다. 그 소년과 소녀는 서로 원수 가문에 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됐다. 집안의 반대 때문에 서로 몰래 만나다가 서로 같이 죽었다. 뭐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플롯이라면은 그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스토리라고 하게 되면은 좀 구체화되면은 그것은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설의 스토리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거는 조금 이제 어색한 표현이에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가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한글 글자 카드 이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림 놀이에요. 이 카드에 남자 어른 그려져 있고 아버지라고 써 있으면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동차 뭐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 순차적 교육 방식이라고 해놨네요. 그런데 이런 이제 카드가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대박 상품이 된 거죠. 그러면 꼭 유사품이 나와요. 이런 거 유사품 나오면 이제 무지하게 열받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지 말라고 권해도 결국 소송으로 가요. 가면은 바로 이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그림만 조금 바꾸면은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취약전 아동들에게 그림과 글씨가 쓰여진 카드를 제시해서 글자를 익혀나가고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르쳐 나가는 이 방식은 일종의 아이디어거든요. 해법이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 해법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그래서 그림만 바꾸게 되면은 이 저작권 침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 보면요, 영어 공부 방법 갖고도 몇 번 그 문제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선생 영어. 그럼 이제 윤선생 영어는 이제 그 이 발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방식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파닉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파닉스하고 윤선생 영어는 발음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잉글리시 무무 같은 거는 구문을 가지고서 영어를 가르치고 해법 영어 같은 거는 스토리 위주로 돼 있어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이런 방식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방식을 하나 솔루션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개발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기획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방식을 갖다가 이제 그 뭐 잉글리시 무무 같은 경우에도 구문을 이제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구문을 가르쳐 나가는 이제 그 방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재를 개발해 나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모방하기는 상당히 또 쉬워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런 교재를 딱 보면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그걸 따라하기가 참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발주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애써서 기획하고 제작을 해서 만들고 또 시장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이 상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런 표절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그것이 아이디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소송을 안 하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바로 이제 이런 패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또 그것이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는 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그래서 이제 그 뭐 단어를 갖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놨더니 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낸다든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프랑스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백선 이렇게 했더니 뭐 죽기 전에 꼭 맛봐야 할 요리 백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다 그러면은 그
처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영화 다음에 음식도 만들고 가봐야 될 여행지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이렇게 쭉 시리즈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상당히 불쾌하고 이제 어, 정말 이제 적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이제 이 침해가 부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표현을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어, 내가 이 저작권을 잘 몰라가지고 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안타깝지만은 더 위험한 것은 내가 이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 저작권을 잘 몰라가지고 보호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막 사업을 벌였다가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들의 어떤 뭐 창의력인가요? 뭐 어떤 감성 지수인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측정하는 기법을 누군가 이제 어떤 교수님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상품성이 좋죠.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창의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꼭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문제집 같은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 사람도 뽑고 뭐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임차하고 해가지고 막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유사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지에 조금만 표현들만 바꿔가지고 이제 유사품이 나오면은 이건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거다. 그래서 당연히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작권에서도 보호를 못 받고 특허법에서는 기술적 사상만 보호를 하니까 그건 기술적 사상도 아니죠.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 부정경쟁 방지법은요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개별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이나 상표법에서 괜찮다고 하는 행위를 다른 일반법, 그러니까 부정경쟁 방지법도 일반법이거든요. 저작권법이 특별법이고 부정경쟁 방지법이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에 가서 이것이 저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개별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일반 불법 행위로 규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거의 100년 동안 논쟁을 했던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권 우선주의와 그 다음에 일반 민법 우선주의가 거의 100년 동안 논쟁을 벌여온 사건이고요. 일본에서는 실제 개별 지적재산권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일반 불법 행위로 규제한 사례가 그 100년 동안에 걸쳐서 서너 건밖에 안 돼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이 법을 과감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법은 특허청에서 입법을 한 거거든요. 우리 저작권위원회나 이제 문체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특허법에서 이제 이 산업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든 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저작권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우리 고등법원 짝 사건이나 이런 데서 부정경쟁 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굉장히 제한을 하는 그런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히라보 분석 방법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미술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학술적인 내용 자체는 이것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이디어다. 이거는 뭐냐면요. 신학대학에 가면 히라보하고 히브리어를 배우나 봐요. 그런데 이제 히라보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어문법적인 원리를 자기가 독창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그걸 필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 너 왜 내 강의안을 가지고서 책을 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른바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원고가 된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원고가 돼가지고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 교수님이 자꾸 침해라고 그런다.
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 불안을 제거해달라. 그래서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그 확인을 구하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 교수가 피고가 되고 학생이 원고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이런 그 어문법적인 원리, 이것은 비록 이것이 설사 이 교수가 독창적으로 개발해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이 아이디어를 설명한 그 표현까지 모방을 해서 책을 쓰지 않는 한,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교수가 설명한 그 표현까지 그 책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만 가져오고 그 표현 자체는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이게 히브리어 문자인지 뭐 하여튼 그런가 봐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이렇게 여기 게재를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보면은 히라버의 1인칭 복수에는 반드시 요 M자 비슷한 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수동태에는 뭐 이런 그 세타 비슷한 것이 들어가고요. 2인칭에는 T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1인칭에는 반드시 요게 들어가니까 요게 들어가 있으면 1인칭으로 봐라. 요게 T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2인칭으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이건 우리 영어에서도 비슷하죠. 뭐 3인칭 복수에 S가 붙고 과거형으로 만들려면 ED를 붙이면 이제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되고, 이런 어문법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이런 원리 자체는 설사 히라버에서 이것이 이 교수가 독창적으로 이런 어문법적인 원리를 생각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본 사례죠. 네. 까리스키 사건, 이거는 이제 뭐 드라마와 소설 사이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게 그 까레스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그 고려인들, 옛날에 그 이제 만주 지방으로 이주했던 고려인들이 그 적벽 내전, 소련에서의 그런 혁명, 그 당시 공산주의 혁명 당시에 그 고려인들이 입었던 피해, 그리고 강제 이주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제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한 소설과 드라마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요. 요리 레시피가 저작물이 되느냐. 레시피도 일종의 해법이죠. 어떤 요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레시피는 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백종원 씨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한 요리 강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도 될까요? 일단 뭐 된다고 봐야죠. 이 레시피 자체는 설사 백종원 씨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레시피를 하더라도 그 레시피를 따라해서 요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것은 이제 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 여러분들 덥죽 식당이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덥죽 식당이라고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그 백종원의 그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던 식당인데, 거기 이제 그 식당의 메뉴가 덥죽이라는 이제 뭐 그런 메뉴가 있었는데, 그것이 소개가 되고 나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그 덥죽 식당의 메뉴를 그대로 갖다가 이 프랜차이즈 이제 영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상표권 등록도 하고 이래서 막 네티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공격을 해서 결국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이 메뉴를 다 내리고 뭐 이제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덥죽 식당의 그 레시피가 그 식당의 아주 독창적인 레시피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이팅. 요새 이제 플레이팅은 뭐예요? 그 음식을 담는 모습이죠. 담음새라고 하는데,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담았어요. 접시에다가. 완전히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디자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그냥 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만이 다른 작품을 보고 베끼지 않은 그런 담음새로서 그야말로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담음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플레이팅 같은 거는 미국에서는 좀 저작물이 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고정화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이제 어떤 영속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흔히 고정화되지 않은 걸로 우리가 보는 것이 모래성. 모래성 쌓아보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해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 인천 앞바다에 있는 덕적도라는 데 놀러 가가지고요. 이 모래성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한 6, 7명 친구들이 모여서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래성 같은 거 이제 대표적으로 봅니다. 고정화 안 돼 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런 모래성은 미국에서는 저작물이 안 되는 거죠. 좀 있으면 밀물이 들어오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래성 만들고서 빨리 뭐 사진을 찍어 놓든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플레이팅 같은 것이 이제 이 고정화가 안 돼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여기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그 캐츠라는 뮤지컬이 있잖아요. 그 캐츠에 보면 이제 그 얼굴 분장 이게 이제 그 저작권 소송이 됐었어요. 얼굴 분장. 그랬는데 그 분장은요. 그 분장하는데 4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뭐 8겹을 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양이 분장하는데.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고정화돼 있느냐. 사람 얼굴에 그려놨으니 씻어야죠. 이제 그러면 없어지지 않느냐. 근데 그 사건에서는 고정화가 됐다고 봤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표현의 합체,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동작. 이런 것도 저작권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필라테스 동작 같은 거 있죠. 필라테스 배워보셨어요? 저도 한 3개월 배워봤거든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필라테스 그런 동작이나 요가 강사의 동작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체형을 유지하거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해법으로서 그 이제 제시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홈 트레이닝 이런 게 이제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올린 필라테스 동작을 뭐 따라했다거나 이래서 이제 이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의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뭐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이런 동작, 에어로빅 동작, 태권도나 검도와 같은 무예의 품새, 헬스 트레이너의 PT 동작 같은 것들은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피겨 스케이팅이라든가 리듬 체조, 수중 발레 이 세 가지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예술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피겨 스케이팅 중에서도 그 규정 종목이 아니라 프리스타일 같은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안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피겨 스케이팅, 리듬 체조, 수중 발레 이런 것들 중에 특히 자유 종목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용 저작물로 연극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필라테스 동작 이런 것들이 그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이제 그 비디오로 나오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 있을 때 그 영상을 그대로 함부로 이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 동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상 저작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동작을 찍어놓은 영상 저작물은 이 동작과 별도로 영상 저작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튜브 영상을 내가 함부로 카피한다든가 그걸 뭐 카피해서 뭐 다른 뭐 이런 뭐 다른데 퍼나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영상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더 쉬도록 하죠. 좀 더 쉬고.